글쎄, 다음에 보실 영상은 클라우드9 안현주 대표와의 대담인데 약 28분 정도로 그 편집해서 회사에서 이제 저한테 보내준 거라 그걸 그대로 일단 틀어드리는데, 그 인연은, 그 안현주 대표와의 인연은 사실 좀 시간이 됐죠. 이 책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의 귀환이라는 이 책을 2017년에 냈어요. 이제 이것을 주관한 사람이, 제가 이걸 안 올리고 했네요. 뭐 앞에 영상은 뭐 이렇고,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의 귀환이라는 책을 2017년에 클라우드9에서 내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인연을 맺게 됐죠.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의 귀환이라는 책을 기획한 사람은 김은 박사예요. 쾰른 대학에서, 거기서 우리로 말하면 석사학위와, 거기서부터 이제 학부과정에서 쭉 한 10여 년을, 아마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독일에 사신 게. 네. 근데 이 김은 박사가 이제 전부 주관해가지고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기업에서 또 일하신 분들, 독일 사정을 잘 아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란 뭐다 하는 것을 김은 박사가 독일에서 경영학으로 MIS, 그러니까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죠. 그 다음에 전략경영 이런 걸 전공하신 분이라,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독일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됐는지를 잘 아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뭐라고 하는 걸 떠드는 걸 보고 너무나 한심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 또 독일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계속 모임을 갖고 세미나를 같이 하고 논의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금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쓰고 있죠.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4.0 이렇게 독일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 얘기의 포인트는 아주 혁명적으로 우리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서서히 바뀌는 것이 티핑 포인트를 지나서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 김은 박사도 답답하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제 알던 분인데 아주 유능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같이 이거 좀 어떻게 세미나를 계속 하면서 몇 년 전서부터 세미나를 해서 2017년에 15년서부터인가, 그때 제가 은퇴할 때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 같이 책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책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나온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왜? 4차 산업혁명이 뭐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 강의 때도 4차 산업혁명이 뭐다 하는 것을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아주 책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나갔고, 그래서 인연으로 안현주 대표랑 제가 다시 책을 만들어서 냈죠. 그래서 다음에 보실 영상은 안현주 대표와 제가 대담한 내용을, 그날 지난달 5월 19일 날 대담한 내용을 편집한 것을 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성취 예측 모형의 저자인 최동석 박사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에 책 10세 찍어가지고 너무 축하드리고, 이 책을 저희가 만들어서 낼 때는 이 두꺼운 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까 하고 약간 우려도 하고 그랬었는데, 10세를 넘어서 저희가 20세
도전해보는 좋아요. 걸로.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는 의미에서 오늘 오래간만에 절대 집 밖을 나오지 않으시는 분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와. 먼저 교수님 자기소개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자기소개. 진짜 오랜만에 하네요. 특별히 인사 HR 쪽에 관심을 깊게 가지시게 된 HR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네네. 나는 이제 인사조직론이라고 써요. 네. HR이라는 말은 80년대 미국에서 인사조직을 HR이라고 바꿨거든요. 그 말은 Human Resource라는 말인데 인간을 리소스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을 자원으로 본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적 인사조직론에서는 그렇게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휴먼 리소스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미국의 영향을 막 받은 기업에서나 그런 걸 쓰고 국내에서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HR이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는 그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제 얘기가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휴먼 리소스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말이거든요. 문명사적으로 보면 인간이 존엄하게 됐다는 사실,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됐다는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니까 문명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모든 것을 다 인간의 존엄성을 향하여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혹한 사회를 만들게 됐죠.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갖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은퇴한 이후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정치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다 구조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사람들도 그런 국민 정신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라 돈 우선주의, 돈. 그러니까 어느 정신과 의사가 말했듯이 서울의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 말했는데 네. 나는 그거보다 더 우리나라 전체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 돈에 이렇게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제 안현주 대표도 나한테 이 책을 처음에 낼 때 네. 내가 제목을 성취의 충고형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책이 안 나간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보고서 제목이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내가 계속 고집한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나한테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은 칸트가 아니지 않냐. 죄송합니다. 칸트도 아닌데 왜 이런 제목을 쓰시냐. 그랬던 것 같아. 그 아마 순수 이성 비판. 네네. 이거 순수 이성 비판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 누가 이 책을 사겠냐. 아니, 저 수업의 강의를 들으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되게 감동을 받는데, 그럼 칸트의 그 책이 많이 팔렸냐, 안 팔렸다 해서 이제 그렇지. 제목을 좀 바꾸면 어떻게, 저희는 이 생각에는 좋지만 좀 제목은 바꿨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어코 이 제목을 하셔야 한다고 그래, 하셔서. 그 대신 내가 우리 안 대표님하고 타협을 했어요. 뭐라고 타협했냐면, 이 제목은 그대로 쓰되, 부제목을 붙이자. 아, 그래서 칸트는 네. 부제목을 없다고. 네네네. 순수 이성 비판도 했는데, 나는 그러면 부제목을 붙여드리겠다. 인사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네. 이걸 부제목으로 붙입시다. 그래서 네. 인사 실패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사조직론이라는 말은 인사론과 조직론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인사론이 있고 조직론이 있어요. 인간은 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조직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 인간은 조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데 인사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보는 안목이 중요하거든요. 독일 말로 안목을 아우겐마스라고 그러는데
이 아우겐마스는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사물을 볼 수 있는 안목,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안목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교육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안목이 있어요. 인간은 순수한 그대로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학벌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안목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조선시대에 사람을 보는 안목을 신원서판에서 그렇죠.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신원서판은 사실 당나라 시대 때 관료들을 뽑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계속 당나라 시대 때 쓰던 거를 계속 가져다가 쓰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황당무계하죠. 그러니까 신원서판이라는 거 아시다시피 허우대가 멀쩡하고 그 다음에 말도 그럴듯하게 하고 글 쓰는 거 보면 멋있게 쓰고 그리고 판단력도 그때그때 아주 옳은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오죽 답답하면 인사 실패는 왜 일어나는가. 그것을 정의하자면 네. 성취예측 모형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성취예측 모형을 썼는데 이 책이 많이 팔렸다니까. 우리 안현주 대표가 네. 책을 잘 만들어 준 아니, 것도 아닙니다. 있죠. 고치는 거 그래서 싫어하셔서 고마워요. 주신 대로 냈습니다. 어찌나 본인의 말씀대로 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끼리는 뭐 최칸트라고도 하지만 최틀러라고 그렇게 하고 맞아. 있습니다. 네. 역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역량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역량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그 오용되는 것도 있고 잘못 쓰는 데가 많아서 참 그런데 능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 그거는 가장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능력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뜀뛰기 능력, 수학 푸는 능력, 말하는 능력 이런 게 다 능력에 포괄되지만 그 다음에 재능이라는 말도 있어요. 뭐 적성, 재능, 그렇죠. 능력. 적성이라는 것은 그 성격 심리학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심리학적인 그 용어고 재능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빠르게 배우는 능력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제 스케이트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겨 스케이팅을 잘하잖아요. 네네. 그 재능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손흥민 같은 경우는 아주 재능이 축구에, 있잖아요. 축구에. 축구에 재능이 있죠. 그러나 골프는 잘 못 칠 거란 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수하게 어떤 기능을 빠르게 배우는 능력을 재능이라고 특화돼서 말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역량은 그럼 뭐냐? 역량. 역량은 타고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석적 사고력. 이런 거는 타고나요. 개념적 사고력. 이런 거 타고나잖아요. 그 다음에 창의성. 이런 것도 타고나요. 성취지향성. 이런 거 타고납니다. 정직, 성실성. 이런 것도 거의 타고나요. 그거를 역량 요소로는 forward looking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미래지향성. 멀리 보고 지금 준비하는 성향도 다 타고납니다. 그 다음에 학습 능력. 학습 능력은 내가 뭔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잘못됐다 싶으면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른 방향을 생각하는 거고요. 다른 솔루션을 생각하는 이런 성향도 사실 타고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높은 성취를, 사회적 성취를 이룩한 사람들을 보면 비슷해요. 거기 오르신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사회적 성취를 높이 낸 사람들의 그 특성을 조사했어요. 학자들이. 심리학자들과 경영학자들과 인사 컨설턴트들이 네네. 이제 짧게는 한 50년, 길게는 한 100년간 이렇게 연구해 왔어요. 네네. 그랬더니 사회적 성취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갭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갭을 여러 용어로 쫙 표현하다가 그것을 영양 요소라고 하자. 아, 이렇게 영양 요소란 단어를 아예 만드신 만드신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영어로는 competence factor라고 팩터. 말이죠. 네. competence factor를 처음에는 한 50개쯤 아. 하다가 그걸 점점 줄여서 필요 없는 건 다 빼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과 사회적인 높은 성취를 이룩한 사람, 그러니까 하이 퍼포머죠. 네. 그다음에 에버리지 퍼포머가 있죠. 네네. 평균적인 사람과 네. 요 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성취 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성취가 높아. 아, 그 평범한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요 갭을 그 컴피턴스 팩터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수십 개씩 해다가 점점 줄어서 한 20 몇 개까지 줄었다가 지금은 10 몇 개로 줄어드는 거죠.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는 16개를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주요한 요소로 뭐 도구적 역량, 추상화 역량, 그다음에 목적 지향적 역량으로 각 3개씩을 하시고 보조적 역량 7개에서 총 16개인데 맞아요. 그거를 약간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제 크게 보면 그 역량 구분이 있어요. 하나는 도구적 역량군이 있고 한 인간은 그렇게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역량을 발휘하는 수준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상황에 바뀌기 때문에 태도나 말하는 거나 뭐 이런 거는 다 바뀌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요소는 그냥 타고난 대로 죽을 때까지 계속 가요. 어렸을 때는 많이 바뀌죠. 아, 네.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인이 돼가지고는 이제 거의 바뀌지 않는데 그럼 어쩌다가 갑자기 바뀌는 수가 있어요. 라틴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메타노이아? 그러는데,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확 도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 네네. 바울이 빛을 나를 따르라. 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것처럼 메타노에 그 마하트마 간디가 모한다스 간디에서 마하트마 간디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일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게 잘 바뀌지 않죠. 그냥 타고난 대로 계속 가죠. 근데 도구적 개념 그래서 역량은 도구적 역량 구분이 있어요. 역량 요소 구분이죠. 그거는 타고날 때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지능? 한마디로 말하면 IQ? 뭐 IQ, 그런 것 같아요. 지능 같은 거. 지능 네. 같은 거예요. 그거 타고나요. 그건 아주 좋은 IQ를 가지고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IQ는 잘 바뀌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IQ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한마디만 해도 2개를 깨우치는 사람이 네, 있잖아요. 네. 그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 그 도구적 역량 요소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날 때 좋은 망치를 가지고 타고난 거예요. 망치. 망치. 도구적 역량은 망치와 같다. 망치와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망치를 갖지 못하고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좋은 망치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따라서 네. 다르죠. 그 다음 추상화 영양군이 있는데 거기도 3개가 있는데 그 영양군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망치를 어디에다 써야 될지를 잘 골라서 거기에다 쓰는 거예요. 그게 추상화 영양. 왜 추상화하느냐 하면 복잡 다단하잖아요, 세상은. 네. 그런데 복잡 다단한 속에서 핵심적인 요소와 변수들이 딱 있어요. 그것에 나머지 거는 다 따라다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사회를 움직이는. 네네.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망치로 쓸 수 있는 데가 여기다. 이렇게 골라서 거기를 잘 찾아가는 힘이 바로 추상화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창의성이 포함되고 학습 능력이 포함되고 미래지향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요한 요소들이 다 추상화. 다 들어야죠. 추상화 역량에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역량, 능력 이런 것들을 진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데에다가 쓸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추상화 역량도 이게 타고난 거거든. 타고나요. 네. 그 타고난 것이 이렇게 딱 잘 맞아야만 사회적인 성취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해서 타고난 것을 잘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룩하느냐?
그것 못해요. 아, 사회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룩하려면 반드시 목적지향적 영양분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줘야 돼요. 목적지향적 영양분은 거기에는 성취지향성이 있어요. 성취하려고 하는. 성취를 계속 내가 이거 하겠다. 어떤 목수가 좋은 망치를 가지고 있어서 망치가 있고, 어디다 쓰고. 좋은 집을 만들려면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알아. 그래서 몇 번 두들겼어. 내가 이거 이 집을 지으려고. 네. 그런데 몇 번 두들기다 보니까 힘들어. 아, 그럼 그러면 포기하시네요? 그냥 포기해 준다. 네, 목적 지향이 있으면. 그렇지. 목적이 성취지향성이. 성취지향, 있는데 예. 거기다 갖다 성취지향. 계속 들 때까지 때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힘드니까 아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인류에 많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것도 타고나는 거예요. 노력도 타고나는 거네요. 네. 거기서 대인 영향력이라는 게 목적지향적 영양분에 있는데 대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 의도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에요. 인간관계도 좋고 네. 인간관계만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지향하는데 사람들이 내 의도에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 그게 정치인에게는 결정적이죠. 그렇죠. 협력해야지. 내가 뭐 아무리 혼자서. 그렇죠. 사실은 학자들에게도 그게 필요하긴 한데 네네. 정치인보다는 네. 훨씬 더 적게 필요하죠. 정치인들이 훨씬 필요해요. 훨씬 필요하죠. 정치인들은. 인간의 사회적 성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데 그것을 한국어로는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영어나 독일어로 쓸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integrity. 인테그리티. integrity 독일어로 한국말로는 번역할 길이 없어서 정직 성실성이라고 번역했어요. 정직하고 성실하는. 이것만이 이 모든 사회적 성취의 기반이 돼요. 이게 없으면 정직 성실성이 없으면 결국은 문명을 퇴보시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인류 문명을 퇴보시켜요. 정직 성실성이 없기 때문에. 정직 성실성이 그 앞에 있는 개념적 사고나 뭐 추상화 역량, 성취 목적 이 모든 역량보다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정직 성실은 그냥 정직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제일 쉬운 역량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어렵죠. 역량이라고 하시니까 그럼 정직 성실하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그쵸. 왜냐하면 특히 한국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는다 생각. 다른 사람부터 계급화 당하지 않는다는 생각. 다른 사람부터 서열화 당하지 않는다는 생각.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직해질 수가 없는 환경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 서계차경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학교에서부터 유치원서부터 어린이집까지 다 대학까지 다 서열화시켜요. 아이들이 서열화하고 왜 서열화하죠? 계급화하려고 서열화하는 거예요. 서열화시켜야 계급을 나누잖아. 왜 계급화시켜요? 차별하려고. 계급을 만드는 이유는 차별하려고 계급화거든요. 왜 차별해요? 경쟁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계급을 만들어놔야 더 계급을 높아가게 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도록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이기고 맨 꼭대기에 올라가. 맨 꼭대기에 올라가. 그러면 그 사람은 놀고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경쟁시키는 거예요. 놀고 먹으려고. 놀고 먹는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흡혈귀라는 거예요. 흡혈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최상층에는 먹이 사슬의 최상층에는 뭐가 있어? 흡혈귀들이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 그건 미국 사회도 똑같아요. 우리는 미국 사회를 본받아서 어떻게 하면 미국화할 건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제 그것의 문제점들을 많이 알게 됐으니까 이제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는 시도들이 오케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게르만 모형이라고 말했던 거를 앞으로 계속
가르치고 널리 알리시고. 널리 알리려고 하는데 게르만 모형과 앵글로색슨 모형, 앵글로색슨 모형은 제국주의 패러다임이거든요. 그것은 남의 의지와 그 관심에 관계없이 나의 의지를 힘으로 네네. 찍어 누르는 방식이 제국주의잖아요. 앵글로색슨 모형이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했고 오늘날 미국은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일극 체제가 됐잖아요. 그게 제국주의 패러다임이죠. 근데 우리는 또 유럽의 대륙 국가들 대부분 그리고 독일어를 쓰는 국가들, 그 이웃 국가들의 기본 방침은 뭐냐? 그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하지 않는 모든 것은 인간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 인류 문명을 퇴보시킨다. 이것이 제가 독일에서 인사조직론을 배우면서 얻은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인사론 차원에서 사람 보는 안목, 그것을 아주 정직하게 진실되이 사람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바로 이대로 하면 돼요.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보고. 네. 보통 인사조직론 공부하실 때 공부하시는 목적이 인재들을 잘 데리고 와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이익을 내고 큰 기업을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내가 인사를 어떻게 관리할까? 조직을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하시고 결론을 만드시는데 박사님께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됐다라고 말씀하셔서 되게 너무 감동적이고 이 일을 하는데도 인간의 존엄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항상 가슴에 품고 인사조직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기획하는 책은 이제 조직론 책이죠. 조직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개념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인사 실패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사람 보는 안목이 없다는 거고 지금 네. 그래서 이 책을 쓴 거고 두 번째는 직무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직무 개념, job description. 그렇죠. job description이 있긴 있어요. 하위직에는 있어요. 근데 고위직에? 고위직에 job description이 없어요.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그게 있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어요.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고위직 있는 말하자면 헌법기관장들, 그다음에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이나 또는 대통령이나 각급 장차관들은 직무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은 누가 해? 다 노동자들이, 회사원들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나라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시궁창에 처박힌 다음에 실제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누구야? 의병이잖아. 의병. 일반 국민들. 민중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고위층이 아니라. 고위층이 나라를 말아먹으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한국은 대단해요. 동양 삼국에 의병이 나온 나라가 있어요. 일본은 의병이라는 게 없어요. 아예. 중국은 있어요? 없어요. 한국 대단합니다. 한국만 의병이 있는 나라예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의병을 살려야 된다. 의병의 정신. 그것은 의병이 일어나고 나라를 구했어 이제. 그런 다음에 다 잊어버리고 다시 피미를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또 고관대작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직무에 대한 개념 없이 이렇게 하다가 나라를 또 꼬꾸라뜨려. 그럼 또 의병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서 반복을 멈추기 위해 직무에 관계된 책을 다음번 신간으로 낼 거니까 그렇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어를 쓰는 나라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 세 나라가 국어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나라는 2차 대전 후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헌법을 가이드해요. 인간의 존엄성이 그래 헌법 1조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 1조 1항에?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unantastbar는 타스테는 건드린다는 건데 안타스테는 이렇게 살짝 건드리는 건데 unantastbar 그러니까 살짝 건드려도 안 되는 거야.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그렇죠.
그런데 그 1조 1항이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모든 일조 국가의 1조 1항에 1조 1항이 이 나머지 인간의 존엄성. 헌법 조문들을 다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되게 마음이 그러니까 웅장해지는데. 그런 독일어를 쓰는 나라들이 다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독일보다도 월등히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인 나라지만 유럽 대륙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바로 그 정신을 인간 실현했기 존엄성 때문에 정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네요. 미국하고도 차원이 다르고. 그렇죠. 피라미드 조직이 문제점이 있잖아요. 문제점 엄청 많죠. 그럼 피라미드 조직 어떻게 바꿔야 돼요? 우리의 피라미드 조직의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거와 그거는 이제 결국 지시, 명령, 지배와 통제, 억압과 착취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피라미드 조직은. 그러니까 앵글로색슨 모형은 피라미드 조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통치하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쪽 게르만 모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직무의 무게는 다를지라도 그 직무 담당자들은 위계가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신비로운 거죠. 위기 없이.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추구하느냐면 합의를 추구해요. 합의. 위계가 아니니까 위계가 합의할 아니니까 수밖에 없잖아요. 합의하는 거지. 그래서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합의하지. 그 합의의 민주주의야 그래서. 선거의 민주주의가 아니야. 자, 이제